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우리 한반도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뭔가 대단한 전략 무기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지휘기가 왔는데요. 핵전쟁 지휘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이 한반도 인근 바닷속에 미국의 핵무기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이 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미 최강의 구축함인 스텔스 구축함 이 주말트까지 왔습니다. 항공모함도 왔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꼬리를 왕창 말아버렸는데 김정은이 어떻게 꼬리를 말았는지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병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 젊은이들을 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지 않고도 전선에 강제로 밀어넣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 러시아 국민들 앞으로 분노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인지 북한이 올해 핵실험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당 간부 강습회를 열고 핵실험은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직접 선포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한 전국 당 간부 강습회를 소집하고 간부들에게 김정은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선포 자체가 핵실험이나 다름없다는 사상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9월 20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최근 각 도 시군 당위원회 부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아 김정은의 시정연설 관철을 위한 강습회를 열었다라며, 강습회에서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실제 핵실험과 같은 위력을 가지며 이번 선포를 통해 조선은 제국주의 나라들과 세계대전을 치른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사상교육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만으로도 수소탄 실험을 10번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고 이미 적들에게 큰 핵폭탄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때문에 강습회에 참석한 간부들은 올해 핵실험은 안 하는 것이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매체의 북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그동안 주요 간부들에게 7차 핵실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고 실제로 최근까지 핵실험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강습회의 의도를 설명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당국이 올해 핵실험 의지를 접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한 이유는 최근 함경북도 길쭉은 일대에 집중호우로 핵실험장이 침수되는 등 단기간의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도 크지만 한국의 정권 교체와 대북 정책 정상화, 한미동맹 복원과 강력한 대북 압박 등 외적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북한 정권에게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은 이 언어는 말이 아닌 힘인 것 같습니다. 자, 미친 개는 몽둥이로 잡아야 된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미친 개들은 몽둥이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진리를 정말 김정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전략 무력을 그런 무기들을 한반도에 집중시키고 그 무기들과 함께 대한민국 해군 그리고 이 연합 전력이 같이 합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무려 5년 만의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원고에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대북 정책이 정상화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아니 지금 뭐 완전히 경색되어 있는데 무슨 정상화야?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 몽둥이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당근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오직 채찍만이 통하는 그런 자들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제 스스로도 굉장히 강경한 대북 정책주의자 이른바 매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완전히 그냥 퍼주기도 해봤고 또 뒤로 그냥 꼼수로 엄청나게 줘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도 해봤고 그런데 결국 김정은은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매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실험, 야, 우리 법제화 했으니까, 핵무력에 대한 법제화 했으니까 이거 수소탄 실험 10번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장난을 하고 이른바 입만 가지고 싸우는 시쳇말로 아가리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계속 입만 갖고 싸우도록 만들어주고 실제로 그냥 옥죄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자산에 집중되고, 또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 3연임이 코앞에 와 있는 그런 행사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행사, 또 미국의 11월 달에 열리는 중간 선거, 이런 여러 가지 이 세계 정치적인 이벤트,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에 사고를 쳐버리면 중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겠죠. 이런 국제 정치적인 요소 플러스 정말로 무력이 이 한반도에 집중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꼬리를 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자들하고는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두들겨 패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청년들의 입대 거부와 계약병들의 군사작전 참가 거부,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영으로 인해 최악의 병역난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사실상 동원령에 준하는 수준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투 참가 거부 병력들을 법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것인데, 푸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지지층마저 돌아서게 만드는 최악의 악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가 현지 시각 9월 20일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곧바로 상원에 제출해 현지 시각 9월 21일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인텔 팍스 통신이 현지 시각 9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계엄, 무력 충돌 또는 동원 기간에 탈영, 전투 거부 행위를 처벌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안인데요. 사실상의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주도로 국가두마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가 전시를 선포하거나 동원령을 발표하지 않아도 장병들에게 징병과 전투 임무 투입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인 자가 징병을 회피하는 경우, 징병된 자가 탈영할 경우, 계약병 신분인 자가 전투 임무를 거부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러시아 여당은 전투 장비를 유기하거나 고의로 파괴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 청년과 장병들 사이에서 만연한 징병 거부와 전투 임무 투입 거부 움직임, 전선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탈영과 장비 유기를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인데요. 야당은 사실상 전시 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 일선 부대에 후퇴 금지 명령을 내리고 독전대를 투입해 전투를 거부하거나 후퇴하는 자국군 장병들을 전선에서 직결 처형하기 시작했는데요. 후퇴 금지 명령에 이번 병역법, 형법 개정안까지 추가되면서 러시아 일선 장병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분노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 24개월 복무, 21개월 복무, 18개월 점점 후퇴하죠. 그런데 이 안보 상황이 좀 힘들어진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지면서 이제는 40만 병역도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게 너무나도 확고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무 기간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병제요? 모병제 하면은 누가 지원해서 하겠습니까? 지금 이 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 현장에서는 한국인 젊은이들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군대를 돈 벌러 간다. 그것도 평생 장기 복무시켜서 평생 직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 4년 아니면 5, 6년 이렇게만 복무하고 나가 한 달에 200 몇십만 원, 300만 원 줄게. 가겠습니까? 젊은 기간 다 보내버리고 경력 단절되고 갔다 와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걸 하겠냐는 거죠. 모병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독일도 실패했고 프랑스도 실패했습니다. 대만도 실패했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일본도 안 됩니다.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인데 24만 명도 못 모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구 5천만 가지고 앞으로는 이 장정들이 더 줄어드는데 30만에서 50만을 모은다고요? 턱도 없는 소리죠. 자, 우리도 이럴진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그냥 군대 18개월 가는 거 이것도 가기 싫어하는데 여기는 지금 가자마자 전쟁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기는 전쟁도 아니고 지는 전쟁에 보냅니다. 그리고 뭐 조국 통일, 이 국가 수호 이런 명분도 아니고 그냥 뭐하러 저기 가서 지금 때리고 있는지도 모를 명분 없는 전쟁에 투입하는데 가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가. 징병검사 안 받아? 그럼 넌 징역 5년. 그리고 또 왔어요. 야, 너 전선에 투입해. 근데 특수군사작전이니까 나는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난 저기 가기 싫어요. 못 가겠어요. 라고 하니 지금까지는 그래? 알았어. 할 수 없지. 너는 계약 해지야. 집으로 돌아가.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이제 이 법을 바꾸고 나면 뭐야? 안 간다고? 이 자식이 너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살아. 감옥으로 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감옥 가기 싫으면 가야 되죠.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뭐 병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들면 지금 이 전투 현장 투입을 거부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 계약병 젊은이들 바로 그냥 투입할 수 있고 또 징병검사 하러 와 라고 하는데 안 오는 젊은이들 강제로 불러오게 만들 수 있고 자 이제는 너는 몇 월 며칠에 입영해 라고 하는데 입영 거부하고 또는 입영 연기하고 하는 젊은이들 강제로 입영시켜서 보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젊은이들이 푸틴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남겠습니까? 대한민국 18개월도 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걸 저는 18개월을 21개월 아니면 24개월로 당장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 권력층에서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못하죠.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에 권력자라면 저는 해버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 개인의 자유를 뭔가 구속하는 이런 법을 할 때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라는 걸 우리를 보면 아는데 이 푸틴 정권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전선에 투입되어서 죽어나간다면 그 죄가는 반드시 푸틴의 정치적 책임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 강제동원령이라고 나왔는데 강제동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원이 안 될 수 없게끔 우회적인 법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부 혹자는 이게 2차 대전 때 1944년 12월 그리고 45년 1월까지 있었던 발지 전투 그러니까 영화로 뭐 발지 대전투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발지 전투가 왜 일어났냐 독일이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 있는 자산 탈탈 끌고 모아가지고 건곤 일척의 마지막 승부를 본 겁니다. 여기에서 이기면 이제 조금 더 전쟁을 길게 가는 것이고 지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할 때 히틀러는 밀어붙였는데 당시 룬트스테트 원수라든지 모델 원수 같은 사람은 반대를 했어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히틀러가 밀어붙였어요. 박살났죠. 그래서 연합군이 당시 83만 명 그리고 독일군은 한 20만 명 투입됐는데 연합군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양측이 서로 한 8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83만 명 중에서 8만 명 이상은 10분의 1이지만 독일은 20만 명 중에 8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거의 40%가 그냥 사라졌죠. 그 길로 그냥 독일이 끝난 겁니다. 그 마지막 발악, 발지 전투를 2차 대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발악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는 9월 23일 오전 부산항에 미 해군 제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함이 5년 만에 입항합니다. 레이건 전단의 후방에 2개 라이트닝 캐리어 전단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하나둘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함이자 가장 강력한 전투함으로 불리는 주말트급 구축함인 네임쉽 주말트함을 9월 19일부로 제7함대에 배속시키고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파견했습니다. 지난 8월 7일 샌디에고 해군기지를 출항해 8월 29일 하와이에 배치되었던 주말트함은 지난 9월 9일 괌 아프라하버 해군기지에 입항해 휴식을 취하며 보급을 받은 뒤 9월 19일 괌을 출항했는데요. 출항과 함께 제7함대 직할
제15 구축함 전대에 배속되어 태스크포스 71의 일원으로 극동지역 작전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주말트급이 전투 함대에 배속된 것은 2016년 취역 이후 처음인데요. 미 해군은 그동안 각종 신무기 평가와 운용 안전성 작업에 주력했던 주말트급이 이제는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7함대 전진 배치 전투함으로 첫 작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만재 배수량 16,000톤급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말트급은 기존의 이지스 레이더를 압도하는 성능의 스파이3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300km 이상 거리에서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하며 총 80개의 신형 마크 57 수직 발사관을 이용해 SM-2, SM-6, ESSM, 토마호크 등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트급은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50분의 1에 불과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갖는데요. 소형 낚싯배 수준의 RCS 덕분에 서해 한복판에 들어와도 중국이나 북한이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높은 생존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트급이 한반도 방향으로 출항한 그 시간 우리나라 태안반도 상공에는 미국의 핵공격 명령 중계기인 E-6B 머큐리도 식별됐는데요. 해당 기체가 한반도 인근에 나타났다는 것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 현재 서태평양 전략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인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인 헬 M 잭슨함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말 괌을 경유해 시울프급 공격원잠 네임십인 시울프함도 실함대에 전진 배치한 바 있는데요. 항모와 주말트, 전략공격원잠, 전략원잠까지 집결시킨 미국의 압박에 김정은 당분간 밤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금요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 취재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하면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널드 레이건 함이 들어오는데 이것만 들어오냐? 아니죠. 로널드 레이건을 밀착 호위하는 이지스 순양함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어오냐? 아니더라 이겁니다. 자, 주말트 16,000톤의 어마어마한 덩치인데도 불구하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의 50분의 1의 레이더 반사 면적, 즉 낚싯배보다 더 작게 보이는 이 엄청난 스텔스 성능의 주말트가 처음으로 전투 작전 배치가 됐어요. 그동안 테스트만 했죠. 실험만 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처음으로 작전 배치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 극동지역 한반도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 71에 배속이 되어서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괌을 출항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후방 헬기 데크에 경비하는 병사가 서 있죠. 그런데 이 사진은 이 병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진이 아니라 여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뭔가 구조물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수직발사관의 뚜껑이 지금 열려있는 모습인데 이 수직발사관의 뚜껑을 측방, 후방 할 것 없이 다 열어놨다고 하는 것은 미사일을 완전히 재보급, 완충 보급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말트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장의 모든 무장을 지금 풀로 채우고 전투에 들어온다 라는 말이 되고 이 주말트함은 레이더로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렇게 주말트가 오죠. 그런데 이것만 오냐? 항적 정보가 나왔는데요. 괌에서 필리핀을 거쳐 이렇게 필리핀 상공에서 ADS-B를 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태안반도 쪽으로 온 뭔가 항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E-6B 머큐리입니다. 이 머큐리는 핵전쟁 지휘기입니다. 핵전쟁 지휘기인데 뭐 하냐? 예를 들어 최고 수뇌부의 즉 대통령의 공격명령, 핵공격명령을 여기서 수신해가지고 전략원잠에다가 송신을 해줍니다. 근데 전략원잠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적도 모릅니다. 여기만 알겠죠. 그래서 전략원잠에게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려주고 그 핵무기 사용을 할 때 서로 간에 이제 이 암호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암호 코드를 전달해주는 임무, 그리고 어디를 때려라 라고 하는 그 타겟팅,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지휘하는 핵전쟁 지휘기가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태안반도 쪽으로. 태안반도 쪽으로 왔다는 것은 뭐 평택 인근까지 왔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 핵전쟁 지휘기가 왔다고 한 것은 이 핵전쟁 지휘기 인근의 어딘가에
핵 잠수함이 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원잠, 전략 핵 잠수함인 SSBN이 왔다라는 말이 되고, 이 SSBN 중에 하나가 지금 헨리 앤 잭슨함이 현재 이 7함대 작전구역 초계를 하고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핵 잠수함, 핵무기를 트라이던트 2 핵무기를 탑재한 이 핵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 와 있다라는 말이 되고 대기를 하고 있고, 그 핵 잠수함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지금 핵전쟁 지휘기가 왔다라는 말이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중에서 최고 강력한 공격원잠, 가장 조용한 공격원잠이죠. 바로 시울프함이 또 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전투력이 가장 강력한 시울프함, 그리고 수중에서 적을 완전히 그냥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전략 핵잠수함인 오하이오급 헨리 앤 잭슨함, 그리고 주말트함, 수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주말트, 그리고 항공모함, 그리고 그 항공모함을 백업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경항공모함 2개. 정말 어마어마한 무력이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